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리더십, LDT 리더십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간디와 비유한다면 베트남의 국부,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호찌민. 호찌민은 무기를 든, 총을 든 간디라고 그 아시아권에서는 표현할 정도로 비폭력은 아니었지만 그 열강들과 맞서서 그들을 물리친 20세기 최고의 리더라고 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타임즈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뭐 프랑스의 전문 전기 작가라든가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우방이든 적이든 동맹이든 호치민의 리더십은 20세기의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천후 리더라는 것은 LDT, 배우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 그런 LDT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바로 호찌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 월남전 참전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등한시하거나 적대시했던 경향을 보였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수교를 하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LDT 리더십에서는 특히 지난 시간에 간디도 얘기했지만 그 화폐 모델로 나와 있는 베트남의 화폐 모델 전 모델이 바로 호찌민이거든요. 화폐 모델로 절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정신적 지주이거나 아니면 교훈, 영향력을 많이 펼친 사람들을 화폐 모델로 보통 지정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LDT 리더로서 이제 손색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베트남의 그 빨간 바탕에 그림을 그렸는데, 베트남이 보게 되면은 그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걸로 비속어로 얘기하면은 나라 모양이 꼭 이게 암이라 그런, 자동차에서 보게 되면 휠 잡을 때 그 암 이래 하는데 이게 속된 말로 개벽다구처럼 이제 생겼잖아요. 이 모양이 길쭉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모양이 길이로는 1750km에 상당히 긴데 가로 세로의 길이는 50km. 쉽게 해가지고 저 중부지방에 뭐 북위 17도선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 여기는 50km이기 때문에 황영주 선수가 2시간 이내에 달릴 수 있는 49.195를 2시간 정도에 뛰니까 2시간 그 초반대 뛰기 때문에 2~3시간이면 달려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작은 거리고,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렇게 이제 같이 끼고 있고 위로는 중국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노이나 다낭, 호치민, 맨 밑에가 이제 호치민시로 이게 바뀌었죠. 이제 통일이 되면서 호치민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이름이 그 유명한 사이공이죠. 사이공. 사이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그 베트남이 한자권 문화, 그 유학자들, 원래 유학자의 자녀 있고 한자 문화를 섞고, 그쪽 주변 국가가 다 불교 국가인데 여기는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이라서 우리와 그 문화 접목이 비슷하고, 베트남하고 우리의 공통점, 중국과의 공통점 온 거면 유교 문화다, 또 한자 문화권에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제도가 시행됐던 게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뿐이었거든요. 뭐 일본에도 잠시 했지만 그거는 뭐 그거라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그 과거 제도가 있었고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유교권이고 한자권이고, 또 하나 독립투쟁을 했었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남북으로 갈렸었고, 너무나 우리 상황이 이게 도플갱어라 그러나요? 많이 이제 다 있고, 요 사이공이 지금 호치민시로 바뀌었는데, 사이공은 한자로면 서공에 서쪽에 붙이는 지역이 사이공이고, 위에 그 하노이는 한자로 이 강하자 쓰잖아요. 삼수변에 이 강하자에 안내자, 그러니까 강 안에 있는 도시가 하노이. 그렇게 이제 보고, 또 저 위에 보면 통킹만이라고 있네요. 통킹만은 많이 알고 있죠. 그 베트남 전쟁이 그 직접적 원인에 대한 통킹만이라고 있는데, 그 통킹만은 한자로 하게 되면 이게 동력동자 동경이요. 그래서 동경 통킹만이 하노이 밑에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베트남입니다. 이런 그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베트남에서 20세기 최고의 리더,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하나 그 공산혁명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공산혁명에 성공한 나라죠. 미국도 지고 이제 미국을 물리친 나라, 중국을 물리친 나라, 프랑스를 물리친 나라, 일본도 침탈했다고 또 2차 대전에 이제 패망해서 물리친 나라, 세계의 열강들을 다 물리친 민족에서 베트남 민족들이 자부심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 자부심이 세고 또 우리하고는 그 라이따이안들이 있잖아요. 월남전에서 우리 파병됐던 게 연간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 명 정도 파병됐고 해마다 한 5만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 5천 명 정도 이제 추산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자가 생기고 뭐 고엽제 환자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또 우리의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 라이따이안이 한 3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걸출한 리더, 민족주의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투쟁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칼럼니스트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던 호치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 싸워서 물러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던 어쨌든 4대 강국을 다 물리친 게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이제 베트남을 딱 보게 되면 저쪽이가 하노이 그림, 그 강안에 섬이 있고 뭐 삼국지 촬영지라든가 하노이에 가게 되면 우리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혜의 자연들을 갖고 있는 하노이 지방, 그리고 이 다낭을 보게 되면 그 다낭의 해변가 길이가 200km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죠. 다낭에 가서 딱 봤을 때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부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데고 호치민은 자본주의가 남쪽에 있어서 보수주의들 그리고 친미 세력들이 있었던 호치민에 보게 되면 이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페트콩들이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다면 이제 베트남이라고 이제 비엔남이죠. 비엔남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베트민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산화 월맹했던 게 호찌민이라 그러잖아요. 호지명 뭐 후즈밍 뭐 중국어로는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쓰는 그 한자식 그 소리를 라틴어로 바꿔놓은 거에서 베트남 글자 보게 되면 무슨 무 잘린 거 라면 잘린 거 같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아쉬움이 우리나라보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도자도 있고 그런 그 민족성도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영리한데 우리는 킹세종이 우리의 글을 말을 용벼천가 그리고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라 28글자 만들었지만 베트남은 프랑스 선교사가 만들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아쉽다는 게 만약 그 언어도 그들이 만들었더라면 이 100년 동안의 그 침탈을 받으면서 지금 버텨오면서 전쟁 오랜 기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 130번째 빈민 국가가 됐죠. 전쟁이 낳은 상처가 엄청나다는 게. 그래서 저 베트남 근현대사 연대표는 여러분 자료로 제공해 줄 테니까 쉽게 이제 그거를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베트남이 인구가 이제 세계에서 13번째 국가인데 인구 1억의 그 베트남 그리고 평균 연령이 32.6세예요. 전쟁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젊어지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뜰 나라 중에 하나인 게 또 이제 베트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베트남이 북남으로 이제 남겨져 있을 때 남쪽을 지배했던 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거 있죠. 여기도 뭐 반민특위 같은 게 있었고 베트남에도 북과 남으로 이제 나누돼서 이제 여기도 이제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이 제네바 협정이라든가 나중에 뭐 포츠담 선언이나 이런 거 그 열강들이 약소 국가들을 얼마나 침탈하고 힘들게 했다는 게 그 세계 뭐 전사에도 나와 있고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베트남 그 남쪽에는 그 황제 체제 그 바오다이 황제 체제가 돼 있었고 군주제가 실행됐고 그 위쪽에서는 이제 호치민이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 베트민을 만들어서 그 레닌의 그 혁명 그게 약소 국가들이나 지배했던 자들에 대한
그 공산당 혁명 이런 마르크스의 공산당 레닌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를 돌본다 해가지고 호치민이 실질적으로는 21살에 이제 해외로 나가죠. 21살에 해외 프랑스로 가가지고 30년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임시정부 활동 그런 독립운동 활동을 프랑스, 미국, 중국, 뭐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돌아온 거는 51살에 돌아왔습니다. 1941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호치민 체제의 베트남 민족들이 그 강인한 전투력 그리고 그 끈질긴 인내심 이런 것들이 발휘되었었는데 남쪽에서는 그 응오딘 GM이라고 이 카톨릭계의 보수파죠. 이제 친미. 미국에서 이 응오딘 GM을 밀었죠. 그리고 이 응오딘 GM이 총선거를 남북이 할 때 남쪽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98.2%로 그 군주제 국민 투표에 성공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쪽에서 그것이 될 때 98.2%이 절대적 성공률이 이때 이제 이 선거 조작이 나옵니다. 이 선거 조작을 했던 게 응오딘 GM 친동생이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뭐 반체제 인사들 좌익 세력들을 뭐 1만 2천 명을 이제 처형을 하고 공포 정지 그리고 독재자로서 활동을 한 거 보게 우리나라에 딱 그려지는 게 그 친미 친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력들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하면서 만들었던 거는 그게 도플갱어라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호치민을 통해서 그 뭐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하는 차원이고 역사는 나는 항상 산업혁명 우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나와 있는 흐름 정도만 알고 그런 팩트체크보다는 그 리더의 역량, 리더의 특질 그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조직원 구성원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참고적으로 그 이때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때는 미국의 누구였는 거면 케네디 대통령인데 그때 남쪽에서는 그 페트콩들이라는 것은 호치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남으로 갈렸을 때 내부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빨치산도 원래 그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치산 활동들을 많이 활동하려고 서로 정보들을 북남이 교류하고 있을 때 많은 반란들이고 쿠데타가 일어날 때 결국 이 응오디 저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딱 1년 만에 케네디가 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 부통령이 했던 그 린든 존슨 이제 부통령이 그 명분을 이제 만들고 하면서 생겨나면서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정예부대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런 특수 훈련단들을 시켰거든요. 그래 베트콩 대항 임무들 너무 혼란하니까 내부적으로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위에 그 베트민을 중시하는 호치민 세력들은 상당히 그때 그 훈련들 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1955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뭐 68년이라지만 55년부터 54년부터 프랑스가 다시 들어왔다가 패전하고 나간 때부터 호시탐탐 미국이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55년 그 이후부터 미국이 많이 개입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 터진 게 그 이후에 통킹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뀐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되고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중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웠던 내용들이 이들이 그 약소 국가들에 어떻게 대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이게 어디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경제 비즈니스에서 그런 그 협상이라든가 뭐 WTO 협상이라든가 FTX 할 때 강국들이 어떻게 취하고 있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치민을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호치민의 그 마인드는 용미, 용중, 용일,
용러, 용푸 이거 먹으면 중국도 이용하고 러시아도 이용하고 미국도 이용하고 일본도 이용하고 프랑스도 이용하다는 그런 단순한 그 반대급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국가하고도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항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호치민은 아시아에서 누구인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이 이제 빈국으로 되면서 이제 새로 이제 뜨는 앞으로 그 아시아권에서 이제 도약할 나라로 치고 있는데 그들의 국민성이나 저력이나 갖고 있는 정신력 그리고 손재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베트남에 들어가 있고 또 베트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있고 하지만은 뭐 축구 박항서 감독이 이제 축구를 지도하면서 그들의 열기나 그 힘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동남아라든가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차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이용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이 리더라면 그거를 꼭 지켜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쟁 얘기가 그 베트남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그 피폐해졌는데 그 어려움에 겪게 되었는데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다 도망갈 새끼들이 전쟁을 부르고 어른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도망은 지들이 가고 재산 챙겨서 지들이 가고 희생은 젊은이들이 당하는 게 전쟁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보트 피플들 그 1,200만 명들이 보트 타고 이제 도망가고 탈출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친미 뭐 지독하게 했다 이런 뭐 설들이라든가 그런 그 반대급부에 대한 그 아주 가혹한 그런 보복을 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피셜 썰로들 나오기는 하지만은 어쩌면은 그 당시는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 태종의 정치, 세종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그 왕권강화 리더십을 했다는 그런 시대에는 필요한 건데 지금에 와서는 뭐 간디든 호치민이든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의 삼국지에 나오는 뭐 유비관우 조조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달리 평가하듯이 필요한 것들만 타산지석 반면교사하든지 좋은 걸 배우는 거에만 주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 얘기를 하다 잠시 빠졌는데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광인 양 뭐 핵을 개발하자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변 국가, 전쟁이 지속되는 국가를 봐야 되는가 하고 이긴 전쟁보다는 어설픈 평화가 훨씬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봐보세요.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뭐 아편전쟁, 중국의 아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뭐 중동전, 걸프전, 아니면 1, 2, 3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1차 전쟁이 바로 이제 지고 나갔던 어딘고 하게 되면은 프랑스가 그들이 와서 지배를 그 인도차이나 전체를 뭐 태국 이런 데까지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프랑스가 베트남에 이제 다시 해방이 되고 나서 물러나 있다가 일본이 독일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프랑스가 항복을 하면서 독일의 동맹군 일본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거기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그 식량이나 자원들을 얼마나 수탈을 했는지 그 당시 베트남이들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일본 놈들이 그 전쟁 보급을 위해 가지고 지독하게 스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면 항복하고 들어가네요. 1946년부터 다시 베트남이 우리 거라 해가지고 프랑스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의 10년간 전쟁을 해서 54년까지 8년간 프랑스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런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나가면서
호치민이 그때는 베트남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들어와서 그런 준비들, 우리 약한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학습을 시키면서 그런 전략이나 전술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만들면서 세계 만방에 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글을 쓰기도 하고 기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치민이 갖고 있던 가장 애지중지한 타작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실질적인 매거진을 그 라파리에르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 만방에 고하는 거. 그래서 파리강어의 뭐 김규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열사라든가 이런 데 쫓겨나기도 했었고, 서로 똑같은 입장의 수탈에 대해서 그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글도 기고하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LDT 학습을 했던 오리지널 LDT 리더라는 게 호치민이. 그래서 들어왔을 때 아주 강인한 정신으로 8년 전쟁으로 프랑스를 물리칩니다. 이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돼요. 그 2차는 55년부터 남쪽이 그 옹호딘지에 이놈을 지원했던 미국들, 그리고 암암리에 들어오면서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교란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 팔로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호치민의 팔로워들이 많아. 그들을 이제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2차전이 1964년부터 75년까지 일어났죠. 그 미국이 그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공습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2차 때 미국이 쓴 그 물자 그리고 비용, 가장 많은 비용을 베트남 전쟁에서 투여했는데 어떻게 됐다? 미국이 지고 물러났잖아요. 그 미국을 뿌리친, 물리친, 그게 바로 호치민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차는 캄보디아하고 그 문제로 해서 중국, 미국, 소련 하면서 중국이 이제 침공해 왔죠. 그 위쪽으로. 거기하고 거의 한 달간 전쟁을 해서 중국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국경을 이제 분명히 만들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강국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긴 1, 2, 3차 전쟁을 다 이긴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치민이가 이 남겼던 유언들을 베트남민들이 지키지 않은 게, 그래서 이런 뭐 중동전이라든가 1, 2, 3차 인도차이나 전쟁, 세계대전, 6.25 전쟁, 아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쟁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생각해야 돼서, 뭐 전쟁 불사하고 싸우고 하면서 도망다니는 이런 가짜 리더들 말들은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베트남 전쟁 하게 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 관련 영화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죠. 그 람보 시리즈를 만들어놓고 뭐 플래튼 시리즈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해외에서도 나오는데, 이 람보도 울고 간 베트남 전쟁 상처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뽑아봤는데, 1편 내용이 진짜 베트남전의 후유증을 그린 거예요. 2편부터는 람보 한 명이 베트남 그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다 깨부시는 걸 나오잖아요. 그거는 뭔 거면은 전쟁에서 진 미국이 영화를 통해서 이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1편에서는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이런 갈등 속에서 친구를 이제 찾아갔다가 친구가 죽고 나오는데 그 보안관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 시비를 걸면서 그때 실베스터 스탈론이 꼭지가 열려가지고 베트남전에서 누가 사용했던, 베트민들이 미국을 가장 두렵게 했던 그 전략 전술들을 도망가면서 보안관, 경찰 세력들하고 싸우는 과정이 바로 람보 1편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전에 미국이 그 고엽제라는 게, 우리나라도 고엽제 환자 이제 전후에도 있고, 그 고엽제 그 후유증이 지금 베트남도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2세 3세들이 400만 명이 기형아가 나오고, 손가락이 발에 달리고 발에 손가락이 달리고 얼굴 형태가 없어지는 고엽제 증후군이 지금도 400만 명 정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엽제가 베트남이 정글이잖아요. 그 정글의 크기가 위에서,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그 정글 때문에 미군이 헬리콥터전이라고 하잖아요. 헬리콥터들이 수송용으로만 쓰다가 이제 폭격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했던 게 베트남전에서 가장 많은 헬기가 동원됐고 헬리콥터 전쟁이라고 불려 있고, 또 하나는 다이옥신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고엽제. 그 위에서 안 보이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식물들을, 정글들을 다 말려 죽이려는 그 미국의 그 약품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고엽제를 416만 리터를 뿌렸습니다. 416만 리터. 그러니까 416만 리터, 여러분 1리터짜리 물로 생각해 가지고 한번 416만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뿌려 가지고, 그걸 뿌리게 되면 나무들이 그냥 다 말라 죽어 없애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치명적인 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게, 다이옥신은요 정상가리의 1000배 이 독성이 강한 게 다이옥신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5만 8천 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전군이 83만 명. 이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자살, 마약, 사회 적응 훈련을 못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런 거고, 그 비용이 들어간 게 당시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를 하게 되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 얼마 하겠습니까? 지금 환율로 하게 되면 140조예요. 140조. 140조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폭탄만 투입된 게 1만 5천 톤의 폭탄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투여했는데 진 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은 람보 1에 나와 있는 그 보안관하고 싸우는 거하고, 여기에 실질적인 그 무어중령이 이제 그 상관으로 나오는데, 그 무어중령이 페트공항패 그 1개 대대 한 350명 정도가 투입됐다가 그 정글에 헬기 타고 다 내려갔는데, 페트민들이 그 호치민 군대죠. 2,000명이 둘러싸가지고 무어중명이 그 무전 친 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차피 이로 가나 저로 가나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려면 여기를 그냥 우리 생각하지 말고 폭격하라. 그게 군인 정신이라 해서 많이 뭐 리더십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폭격해가지고 미군 그 300명이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전, 그리고 한국전의 그 상처들이 남아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그 러시아, 그 두 사람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젤렌스키, 푸틴 두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라는 게, 그 지도력의 문제라는 게, 결국 엉뚱하게 죽어가는 건 멋모르는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 위험까지는 안 가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웅 호찌민, 현명한 지도자 호찌민,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 호찌민,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호찌민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나를 움직인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닌 바로 베트남을 사랑하는 애국심이었다라고, 그런 유명한. 그리고 호찌민의 그 전략 전술 중에 보면은 호찌민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뭐 구치 터널, 부비 트랩.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못 봐도 이제 구치 터널하고 부비 트랩 같은 거는 박물관에 가면 그 형태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 루트는 지금은 뭐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밑에서 베트남이 길쭉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요, 베트남이 왜 길까, 칠레가 왜 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산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위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그 산맥이 안난 산맥이거든요. 안난 산맥. 그래서 그 안난 산맥, 호치민 루트, 호치민 레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호치민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 하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군이 이제 아주 폭격을 가하니까 그 루트를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는 그 루트를 이제 라오스, 이제 뭐 태국 이런 데를 거치면서 들어오는, 그쪽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그 루트를 만든 게, 그걸 호치민 루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자도 공급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했던 거고, 이 구치 터널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 땅굴이에요. 땅굴. 땅굴을 팠는데, 그 땅굴에 판 길이가, 이게 언제부터 팠는 거 하게 되면 그 지역적 특수 환경을 잘 활용했는데
프랑스와의 전쟁 때부터 파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미국과의 전쟁 때 가장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처음에 한 50km 정도 팠는데 땅굴을 1, 2, 3층으로 빠가지고 그 사람 하나 들어가는 거, 저도 그 MBA 때 거기 가가지고 그 구치 터널을 들어가려 했더니 그때는 제가 몸이 부풀어가지고 이거 들어가게 되면 이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에는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 호리호리하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땅굴을 파요. 들어가면 그 안에 병원도 있고요, 교육장도 있고, 그 안에 세미나장, 연극공연장, 그 지하 도시를 구치터널 안에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길이가 250km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뭘로 파는가 하면 호미하고 바구니로 하나하나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손재주가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들 하고 손재주가 타가지고 제조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짝퉁의 정교함도 베트남에서 나온 게 상당히 정교합니다. 가보게 되면 베트남 여행하게 되면 그런 데도 또 어떤 데는 안내하고 하는데, 다음에 부비트랩이라는 게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과거에 삼국지에나 쓰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비트랩이 뭐 부비트리 탑5 뭐 부비트랩 탑10 이런 게 나오는데 미군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정보나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호찌민이 그런 정보 전략적 리더십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 바탕에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남산맥 그 전략적 보급로 이 호치민 루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여기 여러분 PT에 나와 있는 건데 북베트남, 라오스를 같아 가지고 이 남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 트레일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보나 사람이나 이런 보급들을 했었다는 게 이게 이 호치민 루트. 이거에 대한 그 행방들이나 길들을 몰랐기 때문에 무차별 폭격들을 잔인하리만큼 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이런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미국에서 그 착한 청년들이 베트남 갔더니 이게 언론의 자유 때문에 아이들을 임산부를 자살하고 그냥 무차별 폭력하니까 람보가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애들을 죽였던 새끼들이라고 그 손가락질을 당해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게 그게 바로 전쟁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바로 전쟁이 원흉이라는 거. 그 원흉은 뭐 지도자의 리더십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다음에 그 미군들, 한국군들도 이런 게 많이 두려웠던 게 그 살인 함정이라고 하는 이 부비 트랩인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쥐덫을 놓는다든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총알 하나로 여러 개 살살 보니까 총알 뒤에다가 여기 격발을 할 수 있게 밑에 못을 대고 그걸 지뢰로 심어가지고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게 만든다든가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정글에다가 땅을 파서 대나무 죽창 위에다가 독을 그 독사의 독을 위에 딱 닿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위장으로 찝을 덮어가지고 단체로 움직이다 빠지게 되면 전부 독살당하는 거. 또 어떤 데는 그 정글에 뱀이 많잖아요. 그 독사 그 죽는다 해가지고 그런 그 독사가 있어요. 뭐 3데이스 스네이크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뱀집을 파가지고 그 위에 덮어놓는 거. 위에서 이런 그 야자수나 이런 데서 독들을 심어가지고 발에 걸리면 넘어오는 거. 그리고 호랑이 잡는 데는 덫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부베 트랩들이 상당히 새 잡는 데 썼던 것들을 이게 베트민들이 이제 썼던. 그러니까 미국들이 이런 거를 어떤 데는 수류탄을 걸어가지고 하나로 여러 명을 보내는 이게 바로 그 살인 함정이라 했던 게 그들이 썼던 것들이 방법이고, 다음에 그 호미와 바그니로 판 250km 구치 터널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딱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건데 저기 그 지형 모형도가 나오잖아요. 층으로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연결돼 있고 이게 위에 탱크가 지나가도 알 수 없는 거. 이만큼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의 그 호찌민의 리더십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기다려라 하는 거고 이때 타이밍이다 하는 거, 타이밍이라든가 자신들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주변 국가를 파악하는 거라든가 정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20세기의 최고의 리더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이 땅굴들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숨 쉴 수 있는 통로 공간들을 파이프로 해가지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보게 되면 참 영리하다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그 전기 작가죠. 이 전기 작가는 여러 가지 뭐 드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F 케네디 전기 작가라든가 몽테스큐에 이런 전기 작가를 썼던 라크티르, 장 라크티르라는 그 전기 작가가 호치민 평전을 썼거든요. 그 호치민 평전을 썼던 전기 작가가 호치민을 평했던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지도자 중에서 실제로 호지민처럼 창조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을 지키는 수호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원칙, 우리가 만든 룰, 우리가 만든 이런 진지, 이런 거를 지키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나라, 우리가 독립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이는, 그리고 근원과 본질인과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멘토, 결의의 멘토, 민족의 스승이었고 코치였고 사상가인과 동시에 실천가였고 국가인과 동시에 내가 곧 국가. 그래서 호치민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에 그 주변 여자들을 다 그 숙청하고 죽여버리고 해서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피셜이 있는데 어쨌든 평생을 혼자로서 유품 하나 안 남기고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그런 정치디자이고 사람 좋은 아저씨. 그래서 어떤 애들은 가서 호할아버지 또는 호아저씨라고 해서 호치민은 언제 지은 건가 하면 베트남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은 그 가명이거든요. 다음에 전쟁 지도자인 인물, 사람, 부드러운 카리스마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전쟁 지도자인 인물은 20세기에 한 명도 없다라고 전 세계 유명인들, 정치 지도자들의 전기 작가, 전문 작가인 칼럼니스트인 라크티르, 장 라크티르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정리 LDT 리더십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를 안다는 것은 1890년생이에요. 1890년생에서 1969년에 79세까지 상당히 롱런하고 이제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린 때 아버지가 유학자, 한학자,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 서당이란 중국에도 서당 문화가 있고 우리도 있고 있는데 서당 훈장이고 아버지가 한학자, 그 농사를 지으면서 한학자, 그 자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도플갱어로 딱 떠오르는 출생의 배경을 봤더니 제가 LDT 리더십에 했던 우리 녹두 장군 전봉준이 가정 환경하고 이제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고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유학자고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 통치하에서 관리자를 했거든요. 왕조의 관리자를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식민 통치할 때 고종 밑에서 일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좀 불합리하고 적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잘립니다. 아버지가 또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또 일찍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때 그 형이나 누나들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진정한 베트남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수감이 되고 또 프랑스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가 좋았나 봐요. 호치민이 프랑스 학교에 가서 일찍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징세 반대 운동, 뭐 영국도 인도 들어갈 때 그런 징세로 해서 간디가 지난 시간에 그런 그 저항 운동들을 해가지고 뭐 소금 행진이라든가 이런 걸 했듯이 여기에서 그 징세 반대 운동이 프랑스 국제학교에서 해가지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해가지고 민족주의 학교에서 그래도 똑똑하니까 와서 가르치라 해가지고 그때 그 중국하고 한학하고 국어 교사로 잠시 근무할 때 그때 그 LDT의 면모가 나옵니다. 교육 방식을 소크라테스 방식. 모든 것을 무엇을 어떻게 보다는 Y를 우선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그런 토론식, 멘토링식, 코칭식 교육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때부터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인기가 엄청 좋으면서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프랑스라는 들어와가지고 평등, 박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의 평등권을 없애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게 무슨 박애냐고 떠들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국제회사의
프랑스 회사에 견습 조리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들어가요. 프랑스에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21살 때거든요. 21살 때 프랑스에 들어가지고 30년을 프랑스, 영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웨이터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리고 뭔 기술이 있어는 사진 인화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수정하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20살 때 사진들도 있어요. 그 당시 있던 게. 그런 사진들도 찍고 유명한 사람 저널리스트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궁금해했던 걸 묻고 그들이 생각을 맺고 그런 교류를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미국에 가서는 또 이제 보스턴 지역에서 빵집에 일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가 할 때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본인이 그 타자기 하나 가지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는 잡지사 매거진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독립운동하는 것들을 글을 기고도 하면서, 그때 파리 강화에 가면서 베트남의 독립 요구서 8개항 이런 것들을 발표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해외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글을 쓰고 홍보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완전한 통입을 이분화시키고 그런 거 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가서 레닌을 만나려고 직접 찾아간다. 그게 1923년도인가 러시아로 가서 이제 만나려고, 그때 이제 코민테른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공산당, 프랑스에서는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사회당 창건하는데도 합류하면서, 그때 돌아다니면서 워낙 수배, 투옥 이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이름 가명을 많이 썼죠.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그렇듯이. 그 가명이 어떤 데는 뭐 168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무슨 위키피디아 같은 뭐 196개 얘기하는데, 하여튼 100개 이상 200개 정도 가명을 여기저기서 다 썼다는 거예요. 가명을 쓰면서 기자 행세도 하기도 하고 웨이터 행세도 하기도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코민테른 활동하면서 이제 국제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중국, 실제로 레닌을 만나기로 했는데 레닌을 한 6개월 차이로 못 만났죠. 그 과정들을 하는데 레닌이 이제 사망하고, 근데 레닌 와이프하고는 또 이런 뜻을 교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많이 하고 신문물을 배우고, 특히 글로벌을 다니면서 그 언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러시아어, 중국어, 또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태국어 이런 것까지 아주 능통해가지고 어디든 접근하고, 키가 그래 크지 않았거든요. 165 정도 키에다가 그 옛날에는 자세가 이제 갈수록 이제 주석이 되고 나서 일일 3찬이라는 걸 딱 지켰죠. 그리고 주석궁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여기 호화오른 거면 베트남 국민들 여러 명이 살 수 있고, 자기는 전기 수리공이 쓰는 거, 정원사나 전기공 방 2개 있는 허름한데 거기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슬리퍼도 폐타이어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들고, 그 허름한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몸빼바지를 만들고, 그거는 그 민족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삼찬에서 반찬을 많이 하죠. 내 한 반찬 하나를 아끼면은 베트남 국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해서 평생을 그런 검소하고 소박하고 재산을, 왜? 나중에 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의 유형을 딱 봤더니 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가족 배를 불려서 전부 뚱뚱해요. 그래서 그 공산혁명에 있었던 사람들 사진 봐봐요. 전부 돼지 새끼들이잖아요. 뭐 혹이 생긴 인간도 생기고 막 이런 걸 나오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게 모순이라서 비난받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면서 51살부터 70기까지 베트남 속에 뭐 제가 모든 것을 바친 게 바로 이 호치민. 파리 강화회의, 그 이때 이제 같이 이제 갔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이 이제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베트남인과 프랑스인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줘라. 그리고 프랑스의 베트남민들에 참여하게 하자. 바로 독립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점체적 단계별 프로그램을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서 이것들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뭐 이준 열사든 한국 임시 정부의 산하 사람들의 글도 받아보기도 하고, 다음에 어디에 가서 그 소련에 가서 레닌 공산대학에 가거든요. 레닌 대학이 들어가기가 힘든데 레닌 대학을 이제 졸업하기도 합니다. 그 레닌 대학 졸업할 때 3년 동안 동기생이 누군가 하게 되면 원래 우리 북쪽에 김일성보다 더 리더십이 강하고 탁월했던 천안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박헌영 선생. 박헌영하고 레닌 대학 동기인데 그때 그 박헌영이가 읽던 그 목민심서, 다산의 여유당 그 전집 이런 걸 선물로 줘가지고 그 목민심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창 많았는데 뭐 그거 뭐 거짓말이다 가짜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좋은 거에 있어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게 이제 한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난 충분히 봤으리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영어, 중국어나 이제 외국 7개 외국어에 아주 능통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이제 목민심서가 그때 다산 정약용은 정약용 선생 얘기할 때도 했지만 LDT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18명의 제자들의 모든 그 저서들을 이름을 다 넣고 그런 소위 그 빗자루 나오는 판들이 상당히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다산 정약용이 이 책 발간을 준비하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행을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보느냐 했는데 그게 허난서론 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들을 이제 필사로 해가지고 막 나눠보고 돌려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다는 거하고 이 사진에 보게 되면 호찌민이 파리강화에 갈 때도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 사진이 있거든요. 21살 때 사진을 입고 참여하고 저기도 보면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있잖아요. 호치민 사진이 저 우측 맨 뒤에 위에 거고 여기 박헌영 사진의 아래쪽 세 번째가 이제 박헌영이고 김일성이 없었더라면 박헌영이 리더십을 가졌더라면 약간의 우리 역사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어차피 뭐 원흉 것만은 분명한 거니까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 주세죽. 그 주세죽이가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친구의 애인이었거든요. 친구의 애인이 그게 박헌영 옆에가 김다냐라고 그 친구가 있는데 박헌영이가 그 주세죽한테 친구 죽었다 해가지고 그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죠. 예, 그런 거 이게 소련 레닌 공산대학 동무인 이때 그 목민심서를 박헌영이가 있는 거를 박헌영이가 목민심서를 호치민에 전달해서 그런 것들 원래 자료 수집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일치된 게 많고 지금 남양주시하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자매기를 맺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활동을 하면서 그 인맥들을 맺었다는 거하고 또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때 그 프랑스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자기네가 지배했던 얘네들은 문제 없어. 그리고 일본이 패망무 지나가니까 슬쩍 와가지고 여기를 다시 식민지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8년 그 전쟁을 하면서 그때 호치민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당신들 프랑스를 향해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연설도 하면 당신들이 1명 죽일 때 아마 우리의 피해는 10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10명 죽여야 너희들은 1명 죽일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열시지만 그렇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치는 것은 너희들일 것이다. 너희들은 더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호찌민이 그 프랑스를 향해서 했던 이런 말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엉클호라든가 뭐 호치민 묘가 있는데 호치민 묘에 가게 되면 여기 여행 가서 보기가 이제 그 개방 시간이 별로 뭐였는데 그 공산 사회주의 혁명들이 성공한 데는 항상 그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그 방부 처리해가지고 지금도 가게 되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는 아마 러시아로 보내줄 거예요. 한 2달간 보내가지고 방부 처리해서 상당히 큰 비용을 치르면서 하고 호치민 박물관이 있고 그 호치민을 지금도 그 추앙하는 그런 문화들이 호치민 박물관 하게 되면 평생 썼던 그 타자기하고 볼펜도 무슨 몽블랑 이런 것들을 명품을 쓴 게 아니고 진짜 보급형 볼펜 그리고 뿔테 안경
다음에 자기가 전쟁 때 썼던 철모, 그리고 폐타이어로 만든 그 슬리퍼 있거든요. 그 폐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는 지금 관광 상품으로 해서 베트남 가면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 1969년 9월 2일 날 이제 사망하기 전에 79세에 미국에서도 이제 목숨을 살명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미국의 그 조종사가 떨어졌을 때 또 살려주고 인도주의적인 측면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중국의 장제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장제스군 그 중국 국민당에 의해서 나중에 구속되기도 하고, 그 구속된 것들을 또 공산당원들이 그 마오쩌둥 추종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탈출시키기도 했고, 그 안에 있으면서 또 옥중 일기라는 거, 그게 나중에 이거 민주화하는 사람 옥중 서신의 그 토대가 됐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옥중 서신, 그런 옥중 일기를 써서 기록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 사료들이 충분했고, 요거는 호치민 시티 이제 밑에 나오고 또 빅터 해가지고 진정한 승리자는 호치민이 언제 나온 거면 75년도에 미국이 그 베트남이 완전히 이제 통일됐잖아요.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통일됐을 때 그 75년도 5월 12일 날 베트남 전쟁 종전일 날 타임지 표지 모델이 호치민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6년 후에 표지 모질이 딱 됐을 때, 이게 다음 아시아의 지도자는 누군가라는 제목 하에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라고 호치민이라고 표지 모델이 될 때, 그때 추모하는 인파들이 베트콩들도, 그리고 그 월맹들은 당연히 베트콩 월맹들은 그래야지만 그 도망갔던 사람들도, 적들도, 프랑스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호치민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적이나 경쟁 상대들에게 대해서 이거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거를 서로 인정하는 게 보면 삼국지에 보게 되면 오나라, 총나라, 소위 위나라가 얘기할 때 그 정적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나오죠. 제갈량이 주유가 죽었을 때 가서 친구이자 동지이면서 경쟁자에 대해서 그 통곡을 하면서 칼을 들고 뽑던 그 동호군 병사 그 대신들을 감동시켰던,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방통이 나오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시 같은 편이 되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그 역사 속에서 1800년 전 역사나 100년 전 역사나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치민이 본인이 그 레닌 대학 해외에 가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배우고 한 것 때문에 이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젊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보내서 국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 우리나라에 국비 유학 들어온 그 베트남 학생들이, 걔네들은 알바도 그리고 부업 투잡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건 몰래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뭔가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 런도티치에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해서 정기적으로 그 쉽게 말해서 베트남의 정보기관에서 보내주는 국비 유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딘가 하면 호치민이 국비 유학을 보내면서 그 학생들에게 내가 학자금하고 신발 하나, 슬리퍼 하나뿐이 못 주거나 아니면 티셔츠 하나뿐이 못 주고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은 너희들을 유학 보내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어려워서 너희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너희들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인민들에게 크나큰 빚을 지는 것이다. 이 어려운 베트남에서 너희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떠날 때 너희들의 가족 형제들은 죽어갈 것이다. 조국의 인재들은 희생될 것이다. 조국을 대신해서 이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이거 하나 약속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업을 마치고 마스터하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돌아오지 마라.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그때 이 파괴된 조국을, 이 헝클어진 베트남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더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다오. 이게 유학 가는, 국비 유학을 보는 이거 전통 하나는 그들이 그걸 본받았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거는 후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 유언 세 가지 첫 번째가 내가 죽은 후 웅장한 묘지를 만들고 다른 나라의 그런 수상들처럼 그런 수령들처럼 나를 숭배화하고 우상화하지 마라. 그것도 다 인민의 혈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의 돈을 지불해서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화장해라. 그리고 통일된 조국, 북쪽에 하노이 쪽에 중부 다낭 쪽에 그리고 남부 호치민 쪽에 나의 죄를 뿌려다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다. 전부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저들 자본주의 미국과 싸우지만 그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 가족들을 보복하거나 해치지 마라. 그들이 진정 원해서 했던 게 아니다. 그것은 전쟁에 만든 상처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으로 죽어간 그 가족들, 미망인이 된 사람들, 전쟁 고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가, 나라가 책임을 지고 부양해달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언은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 아저씨는 지금도 잠들어 계시다. 내가 그 베트남 유학원 그 대학원생에게 한번 이제 물어봤던 건데, 호치민 묘에 가서 그것을 볼 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물었더니, 우리가 잘 되면 호치민은 깨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잠자면서 새로운 조국 베트남의 융성함을 꿈꾸고 있는 시간이고 잠자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베트남의 국공립 학교 관공서에는 전부 호치민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호치민의 화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베트남의 호치는 그 화폐 단위가 동이죠. 50만 동짜리가 있습니다. 50만 동. 5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 6천 원 정도,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50만 동짜리 한 10장 닦아지면 500만 동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해봐야 우리 5만 원짜리 화폐 몇 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잠자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건만,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아마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도자 호치민, 요즘 표기 그 베트남 그 표기에 보면 호치민은 지역면이고 호찌민이죠. 호찌민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그 후손들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업의 대상, 소통의 대상, 함께 나가야 할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넥스트 아시아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44강 여기까지였습니다.